그러면 2부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우리 제목으로 제가 사실 이런 강의는 처음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공적인 삶으로 많이 좀 더 개입되다 보니까 제 이력이나 이런 것도 더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도 뭐 이렇게 막 자꾸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참 잘못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우리 와주신 분들께 최대한의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참 보람이 있도록 참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이야기로 저는 이제 삶의 공부하고 성적 공부, 그 두 개를 이렇게 조금 대비해서 병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들, 저도 뭐 학부모로서 자녀를 지금, 전 딸 넷인데요. 박수는 제가 아니라 와이프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박수가 아니라 군밤을 하나 지어박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딸애가 이제 첫째, 둘째는 대학생이고, 제일 늦둥이가 있어서 이제 5살이고, 중간엔 고등학생이고 그런데요. 학부모의 우리 마음으로 볼 때는 당연히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성적 공부에 공부하면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게 성적 공부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저라고 뭐 성적 공부와 무관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성적 공부에 해당되는 걸 하면서도 저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용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삶의 공부란 용어를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게 아니에요, 전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어를 제가 배우게 된 분이 나중에 되면 인생에서 좀 중요한 은사님인데요. 자, 어쨌든 말을 우선 듣고 보면 말이 그럴듯하죠? 삶의 공부. 그러면 삶의 공부라는 관점이 무의식적으로 저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의아하게 조금 생각했던 게, 연수원에 제가 갔을 때 제일 좀 이걸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87년도는 아직 우리 사회가 굉장히 87년 민주화운동 그 해였고, 87년 헌법 시작되는 해여서 대학가의 데모도 뭐 격렬하고 아주 혼란 많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공부, 삶의 공부, 이런 관점 대비가 그때는 제가 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대 중반에 사법시험 준비를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합격해서 거의 40 나이에 이제 연수원에 갔습니다. 40세에. 이제 완전 늦깎이죠? 40세니까. 그래서 연수원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반장시키고 조장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랬는데 저 때는 아직 1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1000명 다는 뭐 물론 못 만나봤을 테고 반이 한 6, 70명 됩니다. 반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큼 교류를 하면서 아니까 이제 그러고 서로 이렇게 분위기를 알고 그렇게 가면서 지낼 때 제가 굉장히 조금 느낀 거는, 여기서는 성적 공부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도사 중에 도사인 사람들이 그냥 잔뜩 모였다, 여기에. 그야말로 뭐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스킬은 굉장히 좀 나이도 더 있고 모자라는 면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역시 그런 대비를 가지니까 느낌이 많이 왔던 것은, 이게 삶의 공부라는 관점하고 굉장히 좀 다르다, 이게 결이 다르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도 아니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도 사실은 굉장히 차원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법을 다루면 법은 공동체의 규범이고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심각한 것들을 다루는 게 잔뜩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냥 무의식 중에 말을 썼지만 뭐가 관련돼 있죠? 삶이 관련돼 있죠. 삶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재가 뭐 10살 때 수학 뭘 풀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10살 때 법을 대가가 됐다는 말은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왜 못 될까요? 법은 삶이 녹아있는데 10살 때까지의 삶으로 그걸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것이 굉장히 법에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속성이 있을 텐데 여전히 공부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편으로 뭐로 취급되고 있어요? 성적 공부로 취급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립관계에서 제가 좀 민감하게 이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흔히 이제 그럼 뭐가 삶의 공부냐? 예를 들어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그러면 그게 시험에 나올까 말까?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어떤 비중으로 나올까? 이게 컴퓨터처럼 먼저 빨리 계산되는 공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성적 공부입니다. 그런데 삶의 공부라면은 이 판례가 우리 삶에 가지는 의미, 그리고 우선 출발은 제 개인적인 삶이죠. 저는 원래 출발이 문학이고 처음은 공대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처음 법을 공부할 때는 형법의 사례가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끔찍한 범죄 사건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잃는데 그게 막 범죄 사건 자체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만약에 시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은 전혀 그게 방해 요소가 안 되겠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시험에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효율은 어떨까요? 굉장히 위험한 효율이죠. 자, 이제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 감은 약간은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한 삶의 공부입니다. 그러면 삶의 공부하고 성적 공부는 완전히 동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고 저의 이제 오늘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삶의 공부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적 공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결합해야 된다. 그러면 삶의 공부라는 토대에서 성적 공부를 결합하면 진짜 인재들이 무궁무진하게 우리 한국에 나온다. 그게 아마 유태인들이 그 적은 인구로도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바탕에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교육을 모세 오경 교육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그게 단지 기계적인 암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적인 암송이 아니고 아주 무수한 대화 토론을 한다면 뭐가 개입되냐? 삶의 맥락이 개입됩니다. 삶의 맥락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수학자도 되고 경제학자도 되고 여러 모든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이 되어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는 그걸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중불나서 저 혼자 삶의 공부라는 거를 생각했겠냐. 저는 아마 독특한 이력이 그렇게 조금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유전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독특한 이력은 제가 이제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회사원으로서 이렇게 제약회사 다니셨는데, 그냥 이렇게 가족을 너무 자상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유복하게 그냥 부모님 잘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당시로서는 뭐 여성 그 경제 활동이 활발하던 때도 아니었고 어머님이 그렇게 전문직이신 분도 아니고 하니까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크게 닥쳐오고, 그러고 어머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고, 제가 고등학생 때는 뇌수술을 받으셨어요. 중풍으로 1차 쓰러지셔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 굉장히 그 부담이 많이 오고, 제가 장남인데 동생이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무렵부터 그 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마 이런 경향을 가속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씨앗이 저한테 없진 않았겠지만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다 당연히 공부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심지어는 물리나 수학 같은 걸 해도 이게 무슨 의미로 공부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 궁금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의 어떤 그 당시 많이 보던 수학의 정석이라는 대표적인 책에 서문에 잘 써주셨더라고요.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을 하건 미분 방정식을 거기 가서 미분 적분을 푸는 일은 가능성이 적겠지만 이걸 하는 과정에 다 토대가 되는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좀 그 맥락이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게 되는 좀 습관이랄까요? 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강화가 된 것이 대학입니다. 이제 대학에 가니까 이 87년만 해도 아직 우리 사회가 그 대혼란기에 있던 그 당시 아주 갈림길에, 혼란기라기보다는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2020년이랑 굉장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이렇게 갈림길에 있죠. 총선 이야기는 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선거법이 워낙 예민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떠오른 말입니다. 그런데 87년 때는, 그때도 왜 갈림길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때 개헌된 헌법으로 지금까지 개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까지는 그게 9번째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재헌 헌법이 만들어지고 40년 동안은 9차 개헌까지 이루어졌는데, 9차 개헌에 이루고 난 뒤에는 30 몇 년 동안 개헌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게 굉장히 갈림길이 됐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생 때로 지나다가 대학에 가니까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18의 신화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던 대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대로 접해보지도 못했던 내용을 아주 신화화된 내용으로 신입생 때 접하고, 그리고 좌익 사상이 대학을 아주 점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에게 뭐 본물처럼 넘쳐나는 좌익 서적들이 대학가를 뒤덮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고학년 운동권들은 주체 사상까지 많이 들어와 있었던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일종의 신입생 시절을 지내면서 역시 또 공부라는 것을 계속 삶에 연결시키는 버릇이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관점이.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그 공대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이제 중퇴를 하고 다시 시험을 쳐서 국문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게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더 바람직한 건 어쩌면 공학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인문학적인 고민까지 해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음들에 짓눌려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의문과 문제들을 답을 듣고 싶고 얻고 싶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한 것들이 이제 인문대 공부로 이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대 공부라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좀 위험한 면이 있을 텐데 우리 어른들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공부예요. 시험 범위가 있어야 이게 공부가 뭐가 좀 명쾌한데 인문대 공부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 시험과 굉장히 맞지 않는 공부이고 그 범위가 없는 공부에 가까운 공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인문학이라는 건 뭐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걸 포괄하는 거죠. 근데 물론 분과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도 성적 공부로만 하면 저는 이제 국문과를 갔으니까 문학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공이 나뉘면 현대문학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관점이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서도 온갖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그 의문을 갖고 공부하는 게 더 강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이 국문과 입학하던 때에 중풍이 2번째 재발하셔가지고 이제는 좌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16년간 누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소질을 가졌던 것 이상으로 저한테 닥친 상황들이 그 책을 볼 때 뭔가 삶의 의문을 이렇게 가지고 보는 그런 게 강제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삶의 공부라는 관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많이 떠돌아다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원래 떠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아닌데 처음에 이제 공대를 진학할 때는 그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튼튼히 만들어야 되겠다, 입국해야겠다 그런 그 바람이 많았고요. 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삶의 공부라는 것을 듣게 된 곳이 정치학과입니다. 제가 명함에 차마 그것까지는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쓰면은 정말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 드릴 것 같아서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다닌 데가 공대, 인문대, 사회대, 그리고 나중에 법학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죠. 너무, 예, 죄송합니다. 심하고. 특히 저는 그렇다 치고, 와이프는 뭡니까, 그죠? 결혼해가지고, 이 사회대 공부는 이제 결혼한 후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가가 되고 난 뒤에 했습니다. 이제 등단을 문학을 해서 그래서 99년에 30살쯤에 이제 소위 문학에서는 등단이라고 정식 작가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문학동네라는 잡지로 이제 소설 신인상이 되어서 이제 등단했는데 그리고 소설을 쓰다가 이제 굉장히 어떤 부족한 부분을 느껴서 이제 정치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정치학자분이 김홍우라는 이제 조남을 가진 분인데 제가 이제 평생 은사신데요. 이제 소설은 제가 이문열 선생님께 많이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과학 계열은 이 김홍우 선생님께 많이 배우게 됐는데 그분이 그 정치사상 전공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알려진 현상학이라는 그 학문의 전공자십니다. 그런데 현상학이라는 그 철학 학문이 그 나중에 그 학문의 그 후기에 이르면은 삶의 세계라는 우리 용어로는 생활 세계라고 번역도 하는데 그걸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나 그런 토대가 어떤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가 그 우리 인식의 토대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밀한 거로 출발하거든요. 이 개창자가 후설이라는 학자인데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40대까지 수학, 그 다음에 수학 논리학을 하다가 가장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책도 쓰는데요. 수학,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엄밀의 극치 아닙니까? 근데 그걸 더 밀고 들어가서
숫자의 근본이 되는 1이라는 게 어떻게 1로 있을 수 있는가? 0이라는 것과 1이라는 숫자, 예를 들면 그런 논리까지 파고드는, 그렇게 가니까 인간 인식의 근본까지 이렇게 묻게 된 거죠. 그렇게 가다가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현상학이라는 거를 연 건데요. 그 사람이 근데 역설적으로 만년에 그러니까 대 후반에 현상학이라는 걸 새로운 분야를 열고 거의 70살 이렇게 만년에 가서 이 인식의 근본이 우리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음 출발해서 보면은 거의 반대편에 도달한 듯한 그런 이 인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처럼 그렇게 추상적인 세계에서 출발했는데 마지막은 가장 구체적인 우리 일상의 세계가 가장 엄밀한 인식들을 낳는 토대다. 그걸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삶의 관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 경험과 삶의 관점에서 공부도 봐야 되고, 그러면 정치학자니까 정치도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론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태도를 하죠. 이 이론이 자유민주 이론이어도 정치 세계에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체적인 공동체 내에서 대화하고 거기서 경험이 된 것에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책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거꾸로 이걸 재단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 무리를 낳는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한 건 이데올로기, 특히 좌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삶을 막 재단하기 시작하면 이건 아주 파괴적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이제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공동적인 삶에서 어떤 정치나 모든 관점을 접근하는 것하고 좌익 이데올로기적인 것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 삶을 재단하는 것과 정반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그 삶의 관점이라는 것만 강조하면 너무 서운해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성적 공부하고 너무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단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적 공부하고 조금 관련을 가면 제가 볼 때는 고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전 공부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응용이 많이 됩니다. 큰 의미에서는 고전이라고 하고 작은 과목들로 들어가면 그걸 법에서는 기본서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전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일상적으로 적용될 때는 정기 간행물 형태로 잡지라든지 학술지라든지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해서 많이 무료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위 저널이라는 것이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고전은 굉장히 기본을 이루고 여러 잡지나 저널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언뜻 될 때는 조류를 보여주죠. 그 당대에. 그런데 조류로 그냥 경향으로 접근할 때는 조금 각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길어 올리는 거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고전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고전 자체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빨리빨리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잡지, 정기간행물, 저널 이런 곳에는 어느 정도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는 것들 속에서 그 내용 자체를 마스터하려고 하기보다는 빛나는 통찰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반짝반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해서 그걸 좀 자기가 흡수하고 그걸 다시 가지고 기본이 되는 곳으로, 고전이라든지 어떤 기본이 되는 공부 쪽으로 돌아오면 접합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거죠. 이게 소위 잡지가 우리 고등학생이나 이런 중고생들로 보면 기출문제나 응용문제 그런 계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그쪽은 근본은 될 수 없고 기본이 되는 공부들이 있는데 그러나 일종의 극과 극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것하고 가장 응용에 해당되는 두 축을 자기가 끼고 이쪽 편에서 그 응용이 되는 가장 응용이 되는 쪽에서 좀 반짝이는 부분들을 취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접목시켜 내려는 노력이 상당히 좀 그 논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게 작용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후배들이나 이렇게 말을 해봤을 때요. 그런데 물론 제 말 때문에는 아닐 거고 많은 다른 요인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런 이제 일종의 그 모교에서 이야기들을 나눈 뒤에 그 굉장히 2배로 진학률이 좋아진 거는 봤습니다. 서울의 그 유명 대학에. 그런데 자, 이 이상 우리가 뭐 그 심지어 와이프가 제가 이 강의를 한다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잠을 몇 시간 자야 되느냐 이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부터 관심이 많은데 엉뚱한 소리만 할 것이 굉장히 능히 짐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잠을 몇 시간 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능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정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그 능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그 마치 아는 듯이 떠들다가는 정말 망신살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성적 공부를 주로 했던 때와 지금 벌써 30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도 변하고 기본적인 어떤 틀은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한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너무 오지랖 넓게 주제 넘게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드린 이게 굉장히 고리타분한 팁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첨단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도 인문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전 교육. 실제로 창의성이라는 게 고전 없이 나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논리력 그리고 고전 이런 것이 바탕이 되고서야 변화 응용이 많이 된다고 보입니다. 소가 뒷걸음치다 우연히 하는 식이 아니라면 창의라든지 변용이 앞에 것들이 어떻게 흘러오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흐름 파악 없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양의 지혜로도 온고지신을 굉장히 저는 참 늘 생각합니다. 근데 온고지신이 평면적으로만 들으면 옛날 것도 익혀서 알고 새로운 것도 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배울 때 그렇지 않고 그 뜻이 옛 것을 굉장히 이렇게 찬 것을 따뜻하게 하려면 이렇게 많이 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것을 굴리고 궁구해서 그게 이제 따뜻하게 되도록 해서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길어 올리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게 온고지신의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고전을 공부하고 그게 여전히 미래 방향을 개척하는 토대가 되는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문명 어떤 제도하고도 굉장히 통하는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새로운 미래나 창의적인 미래나 발전적인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오랜 고전, 물론 고전 중에 고전은 우리 성경이죠. 그래서 그건 비교할 수 없겠고요. 그래서 그런 토대로 거기서 그러나 늘 새로운 뜻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마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을 해보면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전 고대 세계에서 정말 위협을 이뤘죠.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된 때는 정말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로마는 원래 선진국은 아니었고 그 그리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가 굉장히 높은 그 문명을 이뤄놨는데 상대적으로 후발 국가였던 로마는 그리스 어떤 문명을 배우려고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법도 사실은 로마법이 이후에 다 발전하고 유명하지만 그리스의 법이 먼저 발달했고 로마는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배우니까 결국 지금은 오히려 그리스 철학자들 뭐 이런 건 남아있고 유적은 남아있지만 전 세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로마죠. 역사에 오래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고 이 로마의 뒤를 이은 영국도 정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사실 유럽의 본류에서 볼 때는 떨어진 섬나라죠. 그러니까 문명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라고 영국의 남쪽에 있는 그 방벽까지만 로마 문명 세계로 인정하고 방벽 너머는 만리장성 너머처럼 취급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서 근대 문명의 요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비결에는 상대적으로 변방이라고 무시되었던 그곳에서 열심히 대륙을 쳐다보면서 영국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공부하니까 새로운 천년을 여는 영국, 그리고 영국을 계승한 미국, 이렇게 영미 문명 쪽으로 나오게 된 거죠. 저는 감히 1000년 정도 시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이 보통법이 발전한 것을 소위 알프레드 대왕부터라고 하는데, 알프레드 대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들으면 참 까마득한 태조 왕건 무렵에 800년, 900년대 무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알프레드 대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선진적이냐 하면 역모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역모를 저지른 사람을 삼족을 멸해라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돈으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돈으로 배상하게. 그래서 심지어 왕의 목의 값은 얼마? 귀족의 목의 값은 얼마? 왕을 죽인 거죠. 근데 왕을 죽인 사람 나중에 돈으로 배상하는 게 영국의 규칙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 있겠는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법이 발전한 곳은 형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배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형벌로 다스리려고 할수록 그 사회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아주 우리가 원시사회에서 보는 권력에 접근합니다. 처벌적인 권력이죠. 권력이 분산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진 자가 처벌하게 되고 권력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러나 더 원시적인 건 뭡니까? 보복이죠. 더 원시적인 것은 알아서 자기 구제하는 것이고 서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야만 상태고 제일 원시 상태죠. 그래서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는 어디로 나갑니까? 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곳은 배상의 결과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배상하는 재판부는 아주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논해지고 복합적인 질서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다성합, 복합적인 질서, 아주 유기적인 질서, 높은 단계의 질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조국 같은 사람을 나중에 형벌을 준다. 조국 가족은, 조국 부부가 보이는 태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정치 탄압이라 할 겁니다. 지금도 정경심 씨가 사법개혁을 위해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다. 오직 그 하나의 이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서 언론에 나왔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몇 년을 살았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그 진영의 영웅을 만들 뿐입니다. 구운동권 출신은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 문정권 들어 하면서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몇 년 깜빵 살면 된다. 그 문제도 안 된다. 문제는 정권에 들어가면서, 국가기관에 들어가면서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범법하겠다는 말과 동전의 앞뒷면이죠. 그 말처럼
감옥을 살린다고 해서 이런 법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제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노총도 기업에서 손해배상을 끝까지 물리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배상을 물리면 조합원의 회비에서 걷어갑니다. 그러면 복지로 쓰였을 자신의 돈이 손해배상 물리는 데 쓰입니다. 거기에 계속 남아있을 동인이 약해지겠죠. 거액 손해배상 건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 내봐야, 회비 내봐야 엉뚱한 대로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배상이라는 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단계인데, 자, 그럼 그런 단계로 가는 출발을 연 알프레드로부터 소위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19세기까지 가기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1000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1000년 사이에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마그나 카르타 1200년대에도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1500년대도 있고, 섹스피어 이런, 그리고 영국의 의회가 발전하는 1600년대, 사법 발전하는 또 1600, 1700년대, 시민혁명, 쭉 이런 과정이 거쳐서 마침내 세계에 빛나는 문명 리더 국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문명의 빛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당장 몇십 년 만에 돼야 된다는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듣습니다. 방향은 저도 좋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000년이라고 보면 그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참 큰 축복을 받아서 이 아시아 대륙 전체가 공산화될 때 기독교 자유민주 국가를 건립해서 참 영국처럼 변방에 있는 듯 하지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만 공부를 한다면 마치 로마나 영국처럼 새로운 어떤 천년을 밝힐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자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뿌리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마지막 진짜 말입니다. 설명을 조금 하겠지만요. 영세자유 부국강병이라는 액자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국부병강. 그래서 부국강병이란 말이 익숙하죠. 근데 국부병강이라고 나라가 부유하고 군력이 강성하다. 국부병강. 그런데 국부병강 앞에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세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자유를 빼고 소위 부국병강, 국부병강만 부국강병, 국부병강만 이야기하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라인을 제대로 잇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흔히 국가주의다, 이런 식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라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라인의 선분들이 흔히 그렇게 많이 공격해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라인은 개인의 자유를 너무 죽였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이 강조되는, 보다 자율사회적인 대로 우리 사회가 좀 변화돼야 된다. 국가주의적 색채를 좀 탈피해야 된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와 국부병강은 같이 있습니다.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이 훌륭한 액자에서 남긴 것처럼 개인의 자유가 발달된 미국에서 나라가 강하고 군사가 강하죠. 영국이 최전성기를 누리던 때 세계 어느 곳보다 개인의 자유, 법의 영장으로만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킨 곳이 세계 최초 영국입니다. 자, 그런 나라, 개인의 자유, 그런 나라의 번영과 강성이 항상 같이 있고, 그 뿌리에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좋은 개인의 신앙이 다 같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너무 공적인 거로만 이렇게 의미를 두는 그런 또 치우침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부를 비전을 생각할 때, 야, 정말 로마, 영국과 같은 어떤 팍스 코리아나 같은 세계가 다시 오는 그런 것만 자녀에게 말하려고 하면 자녀가 안 듣고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런데 나라가 그런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에는 항상 비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가 그리스를 배우려고 할 때 그냥 그리스 뒷공무니만 따라가려고 비전을 갖고 배운 게 아니겠죠. 공부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 공부는 성적 공부만이 아니고 성적 공부가 근본이 되면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공부에서는 너무 서열이 많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성적 공부를 위주로 내 공부를 평가하면 그러면 이 비전, 영세 자유 국부병강이라 했는데 이 영세 자유의 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가진 비전, 하느님이 주신 고유한 그 자유를 잘 발전시키는 관점, 자기를 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발전시키는 그 관점에 철저히 서서 그 다음에 성적은 물론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결합을 시켜나가면 자, 우리가 유대인을 이렇게 성적으로 서열화할 수도 있겠지만 서열화하기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각 분야에 뛰어난 인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5천만이 그런 꽃피는 세상으로 간다면 우리가 빛나고 우리 인류가 참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그런 기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오늘 이 말씀 기회를 주신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부터 그 핵폭탄 같은 일이 기적의 역사가 잘 터져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